국가 최정예 저격수인 그녀에게 자신의 사단장을 암살하라는 극비 명령이 떨어집니다. 조국을 위해 조국이 가장 신임하는 영웅의 심장을 쏴야만 하는 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이었다. 비무장지대를 마주한 오성산 관측소 부근 위장 그물 아래에서 하유진 대위는 돌이 되어 있었다. 지난 사흘간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풍경의 일부였다. 스산한 새벽 공기에 실려오는 흙냄새, 철책 너머에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북의 선전 방송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그녀의 세상은 오직 그 세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대물 저격총 체이탁의 스코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렌즈 너머 1.8km 떨어진 가상의 적진 막사. 그곳의 깃대가 그녀의 목표물이었다. 깃대의 가장 꼭대기,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리는 작은 쇠구슬. 그것이 그녀가 쏘아 맞춰야 할 표적이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악한 난이도의 최종 저격 훈련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초조한 얼굴의 부사수와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는 훈련 교관들이 있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의 세기, 습도, 지구의 자전까지 계산해야 하는 신의 영역. 하지만 하유진의 세상은 고요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멎었다. 그녀와 목표물 사이에 1.8km라는 거리가 사라지고 세상에는 오직 그녀와 스코프 안의 작은 쇠구슬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쾅! 고요를 찢는 거대한 포효. 총알은 음속을 돌파하며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다. 1초, 2초, 3초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관측소의 고성능 망원경으로 목표를 주시하던 교관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나왔다. 명중. 깃대 꼭대기의 쇠구슬이 마치 신의 손가락에 튕겨나간 것처럼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졌다. 완벽한 명중이었다. 하유진은 조용히 저격총에서 눈을 뗐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안도도 없었다. 오직 임무를 완수한 기계의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 뿐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흑호부대의 유일한 여성 저격수였다. 전장에서 그녀는 유령이라 불렸다. 소리 없이 나타나 단 한 발로 적의 심장을 꿰뚫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 그녀는 국가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살인 병기였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던 길. 그녀의 무전기로 보안 채널을 통한 호출이 들어왔다. 하유진 대위. 즉시 모든 장비를 반납하고 사령부 본청 3층 전략기획실로 출두할 것. 반복한다. 전략기획실. 부대 내에서도 그 존재를 아는 이가 거의 없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그곳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은밀한 임무가 내려지는 심장부였다. 하유진의 심장이 처음으로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국군 정보사령부 본청 3층의 복도는 병원 수술실처럼 차갑고 무균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발소리마저 집어삼키는 특수 카펫 위를 걸어 전략기획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육중한 강철 문 앞에 섰다. 그녀가 자신의 군번과 이름을 대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단 한 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국군 정보사령부의 그림자, 핸들러라 불리는 권기철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흑요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앉아라 하대위. 그녀가 자리에 앉자 권 대령은 서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부터 하대위가 듣게 될 모든 것은 1급 국가 기밀이다. 이 방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 임무를 수락하든 거부하든. 그는 책상 위의 검은색 서류철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서류철에는 아무런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심장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가장 위험한 종양이다. 이 종양을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도려내는 것. 그것이 하 대위에게 주어진 임무다. 하유진은 말없이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에는 단 한 장의 사진만이 들어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하유진의 강철 같던 심장이 처음으로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었다. 사진 속의 인물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부하들을 구출해낸 전쟁 영웅.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장 이태준 소장. 두 개의 별이 그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유진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그것이 너의 타겟이다. 권 대령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태준 소장. 코드네임 이카루스. 그는 지난 10년간 적국을 위해 암약해온 우리 군 역사상 최고 위급 스파이다. 그는 국가의 모든 군사 기밀을 적에게 팔아넘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증거는 있습니까? 증거는 내가 찾아내야 한다. 권 대령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하유진의 새로운 인사명령서였다. 하유진 대위. 금일부로 육군 제7사단 사단장 비서실 소속 행정장교로 보직을 명함. 너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침투하여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그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너는 그를 저격하여 사고사로 위장해 암살해야 한다. 국가의 영웅이 반역자로 죽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신성 모독에 가까운 끔찍한 저주였다. 국가의 영웅을 국가의 이름으로 암살하라. 질문 있나? 없습니다. 하유진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국가의 병기였다. 병기는 질문하지 않는다. 그저 명령에 따라 목표를 제거할 뿐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명령 수령했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서는 순간 권 대령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대위. 명심해라. 이 임무에서 너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만약 내가 실패하거나 정체가 발각된다면 국가는 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것이다. 이틀 뒤 하유진은 흑호부대의 검은 베레모 대신 평범한 육군 장교의 녹색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하유진 대위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유령이라 불리던 저격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단장 비서실에 갓 부임한 유능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행정장교였다. 7사단, 7성부대의 위용은 대단했다. 휴전선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답게 부대 전체에는 강철 같은 규율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분위기 속에는 다른 부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끈끈한 유대감과 인간적인 온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하대위, 환영하네. 내가 비서실장일세. 앞으로 잘해보자고. 비서실장인 중령이 사람 좋은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우리 사단장님, 겉보기에는 호랑이처럼 무서워도 속은 아주 깊으신 분이야. 자네처럼 유능한 인재가 왔으니 아주 좋아하실 걸세. 사무실의 모든 장교들이 그녀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눈에는 사단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이런 사람들이 반역자를 모시고 있단 말인가. 하유진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 의심의 파문이 일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녀는 자신의 타겟, 이태준 사단장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신임 행정장교 하유진 대위입니다. 사단장님께 부임 신고합니다. 필승.
그녀는 각 잡힌 자세로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이태준은 집무실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수많은 전쟁터를 겪어온 노장의 그것처럼 깊고 예리했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하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저 깊은 눈동자 속으로 빨려들어가 낱낱이 해부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 하대위. 자네에 대한 보고서는 읽어보았네. 아주 우수한 인재더군. 우리 부대에 온 것을 환영하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수만 명의 군사를 호령하는 자의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180이 넘는 거구, 태산 같은 어깨.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전방은 처음인가? 아닙니다. 훈련 경험 있습니다. 그래. 이곳은 서울의 국방부 건물과는 공기부터가 다르지. 항상 긴장하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는 집무실의 거대한 창가로 걸어가 창밖의 훈련장을 가리켰다. 저들을 보게. 저 앳된 얼굴의 젊은이들이 바로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이 나라의 심장이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부하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진심으로 묻어나오고 있었다. 이 남자가 스파이라고? 하유진의 혼란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녀의 첫 임무는 사단장의 일정을 정리하고 집무실의 서류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사자의 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뒤 하유진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자신의 진짜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품에서 손톱보다도 작은 최첨단 도청 장치와 머리카락처럼 얇은 광섬유 카메라를 꺼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외과 의사의 그것처럼 정교하고 빨랐다. 그녀는 사단장의 책상 및 전화기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뒤편에 누구도 눈치챌 수 없도록 완벽하게 장비들을 설치했다. 이제 사자의 모든 움직임은 그녀의 눈과 귀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감시는 시작되었다. 하유진은 자신의 숙소에 마련된 비밀 공간에서 밤낮으로 이태준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모니터에는 그의 집무실, 그의 통화 내용, 그의 컴퓨터 화면까지 그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는 그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태준의 하루는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군사작전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지친 기색 없이 그것들을 처리해 나갔다. 그는 부하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그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고 사병들의 식단까지 직접 점검하는 자상함을 보였다. 그의 사생활은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했다. 그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언제나 관사로 직행했고 잠들기 전까지 군사 전문 서적을 읽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아내와 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것이 연기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남자는 인간이 아니다. 하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반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의 참군인이었다. 그녀는 권기철 대령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타겟,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음. 임무 재확인 요청. 답신은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돌아왔다. 뱀은 가장 화려한 비늘 아래에 가장 치명적인 독을 숨기고 있다. 감시를 계속해라. 하유진은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지우고 오직 기계처럼 팩트만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홀로 집무실에 남아있던 이태준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그는 모든 서류를 치우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하유진은 카메라를 최대한 확대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군인 두 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이태준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하유진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이태준은 사진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아주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것이 맺혀 있었다. 그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 그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창밖의 어둠을 향해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그 어떤 때보다도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하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지금 타겟을 감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고독한 남자의 영혼을 훔쳐보고 있는 것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저격수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유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려던 순간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감지되었다. 그날은 부대 전체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아주 평범한 밤이었다. 하지만 자정이 넘은 시각 이태준은 자신의 관사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사복으로 갈아입고 홀로 밖으로 나섰다. 하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장비를 챙겨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어 움직였다. 이태준은 부대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민간인 통제 구역 내에 있는 버려진 낡은 사찰이었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사찰의 대웅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하유진은 수백 미터 떨어진 능선에 몸을 숨기고 고성능 야간 투시경으로 그를 관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편 숲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역시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나 자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특수 요원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봉투 하나를 주고받았다. 그 모든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봉투를 건네받은 낯선 사내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태준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하늘의 달을 보며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유진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이것이 바로 그가 스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저격총의 스코프를 들어 이태준을 조준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그를 제거하면 모든 임무는 끝이 난다.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는 쏠 수 없었다. 스코프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 그 얼굴에는 반역자의 교활함이나 음모가의 비열함이 없었다. 오직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깊은 고뇌만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저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저 표정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는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떼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이 남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그리고 이 임무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임무는 이 남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거짓의 심연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저격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하유진의 세상은 이제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사단장 이태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행정장교 하 대위의 세상. 그리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치고 앉아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저격수 유령의 세상. 그녀의 첫 번째 과제는 그날 밤 폐사찰에서 이태준과 접선했던 의문의 사내,
그리고 이태준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바라보던 낡은 흑백 사진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한 남자의 얼굴을 수십 번의 보정 작업을 거쳐 선명하게 복원해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핸들러인 권기철 대령만이 접속 권한을 알려준 국정원의 비밀 서버에 업로드했다. 이 서버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망자나 실종된 요원들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유령들의 도서관이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화면의 결과가 떠올랐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하유진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이름 김성호. 소속 전 국가안전기획부 해외공작팀. 계급 서기관. 상태 사망. 그것도 아주 오래전 적국인 북에서 비밀작전 수행 중 교전 끝에 전사한 것으로 공식 처리된 인물이었다. 이태준은 죽은 자와 접선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령과 거래하는 남자.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그렇다면 그 사진 속의 또 다른 남자는 누구인가? 그녀는 결심했다. 이태준의 관사에 잠입하기로. 그것은 명령에도 없는 극도로 위험한 독단 행동이었다. 실패하는 순간 그녀는 침투 요원으로 간주되어 사살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야만 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유령이 되었다. 사단장 관사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모든 시스템은 그녀 자신이 707 시절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허점을 마치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 듯 자연스럽게 통과했다. 소리 없이 관사 내부에 잠입한 그녀는 곧장 이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그가 보았던 낡은 나무 상자였다. 그녀는 서재 책상, 잠겨있는 맨 아래 서랍을 단 10초 만에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바로 그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빛바랜 편지 몇 통이 전부였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들었다. 젊은 시절의 이태준과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또 다른 젊은 군인. 그녀는 초소형 스캐너로 사진을 스캔하고 다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가 관사에 머문 시간은 총 3분 17초. 그녀가 떠난 뒤 그곳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스캔한 사진 속 다른 남자의 얼굴을 다시 유령들의 도서관에 업로드했다. 결과는 이전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이름 윤민혁. 소속 전 707 특임대 제5여단. 계급 소령. 상태 사망. 그리고 사망 사유는 김성호 서기관과 똑같았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전 중의 전사. 윤민혁 소령. 이태준 소장의 육사 동기이자 가장 절친했던 친구. 그리고 김성호 서기관과 함께 케르베로스라는 이름의 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실패로 끝난 비밀 작전의 핵심 팀원이었다. 이태준은 자신과 함께 죽었던 친구들의 유령과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유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었다.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오고 전설적인 영웅은 그 유령들과 비밀스러운 거래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스파이 행위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혼란을 눈치챈 것일까? 이태준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지휘관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덫을 놓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집무실에서 일부러 아주 중요한 기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급한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 그것은 적국의 미사일 기지 좌표가 담긴 1급 군사기밀이었다. 하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스파이라는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다. 이것은 증거가 아니라 유혹처럼 느껴졌다. 이것을 보고해라. 그러면 나의 죄가 증명될 것이다. 이태준의 눈이 그녀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원칙대로 서류를 촬영하여 즉시 권기철 대령에게 암호화된 통신으로 전송했다. 결정적 증거 확보. 타겟. 적국 미사일 기지 좌표 유출 준비 중. 권기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훌륭하다 하대위. 드디어 여우 꼬리가 잡혔군. 계속 감시해라. 그가 누구와 접촉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넘기는지 모든 것을 파악해.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하유진이 느꼈던 위화감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이태준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유출 시도는커녕 평소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만을 반복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그때 하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덫이었다. 이태준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이 가짜 정보를 흘려 자신을 시험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험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이제 이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부대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태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는 회의석상에서 종종 아무런 이유 없이 하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유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고요하고 치명적인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감시자가 아니라 동시에 감시당하는 자가 되었다. 하유진은 궁지에 몰렸다. 이태준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이상, 더 이상의 정보 수집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방향을 바꾸었다. 이태준이 아닌 케르베로스 작전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기철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권기철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녀의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제한된 수준의 열람 권한을 허가했다. 작전명 케르베로스. 목적 적국 수뇌부의 핵심 인물 포섭 및 기밀 탈취. 결과 실패. 작전 팀원 전원.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적의 매복에 걸려 전사. 유출자 색출 실패. 공식 기록은 거기서 끝이었다. 하지만 하유진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행간과 검게 칠해진 삭제된 부분들 속에서 기이한 진실의 파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작전 실패의 책임이 이상하리만치 낮은 계급의 장교 몇 명에게 전가되어 서둘러 종결된 점. 그리고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인 이태준 소장의 진술 보고서가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 누군가가 이 작전의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권기철에게 보고했다. 케르베로스 작전, 단순 실패가 아닌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와해되었을 가능성 농후. 이태준 소장은 그 배신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 보고를 받은 권기철의 반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당혹감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하유진이 자신이 설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나 위험한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듯했다. 하대위. 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갑게 변했다. 너의 임무는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이 아니다.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다. 더 이상의 독단적인 행동은 임무 전체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감시 단계는 끝났다. 타겟이 우리의 의도를 눈치챘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지금 즉시 임무를 최종 단계로 이행한다. 48시간 내에 타겟 이카루스를 제거하라. 그것은 더 이상 요청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살인 명령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는 없다. 권기철이 말했다. 오직 성공 혹은 죽음뿐이다. 그리고 하대위.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너의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번에도 망설인다면 너는 더 이상 국가의 칼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협 요소로 재분류될 것이다.
통신이 끊겼다. 하유진은 차가운 통신 장비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겨야만 한다. 자신의 의심, 자신의 신념,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국가가 정해준 적의 심장을 꿰뚫어야만 한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저격총 체이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비했다. 그리고는 7사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저격 포인트로 소리 없이 잠입했다. 스코프 렌즈 너머로 관사의 창가에 서 있는 이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방아쇠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멎었다. 바람이 멎었다. 하유진의 숨도 멎었다. 스코프 안의 세상. 십자선 중앙에 이태준의 심장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쏠 수 없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적을 향한 심판도 아니었다. 이것은 어쩌면 거대한 거짓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진짜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그녀는 저격총을 내렸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명령 불복종을 선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권기철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태준을 죽이는 대신 그와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동선과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이태준이 홀로 산책하는 부대 내의 인적이 드문 호숫가에서 그를 기다렸다. 이른 새벽의 물 한 개가 자욱한 호숫가. 이태준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하유진을 향해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거기 있는 것 다 안다. 총은 내려놓고 모습을 드러내라, 하대위. 하유진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총이 없었다. 이태준은 그제야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하는 식의 씁쓸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어젯밤 쏘지 않은 이유가 뭐지? 그가 물었다. 질문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단장님. 하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케르베로스 작전. 그리고 죽은 자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태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내가 언제쯤 스코프 너머를 보는 대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호수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반역자다. 하지만 내가 배신한 것은 조국이 아니다. 조국의 이름으로 동료의 등에 칼을 꽂고 진실을 은폐한 썩어빠진 시스템을 배신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케르베로스 작전은 적에 의해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내부의 최고 위급 배신자에 의해 팔아넘겨진 것이었다. 나의 모든 동료들이 그 배신자가 판 함정에 빠져 개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군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적의 탓으로 돌리고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렸지. 그는 하유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복수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나는 지난 10년간 죽은 자가 되어 그 배신자의 실체를 추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꼬리를 잡았다. 하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 배신자가 누굽니까? 너도 잘 아는 인물이지. 이태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름이 흘러나왔다. 너에게 나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남자. 권기철 대령.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권기철. 케르베로스 작전 당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팀의 이동 경로를 결정했던 인물. 그리고 작전 실패 후 가장 먼저 진실을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인물.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 이태준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칼인 하유진을 보낸 것이다. 가장 완벽한 EJ. 내가 폐사찰에서 보았던 그 남자 김성호. 그리고 내 사진 속에 있던 윤민혁.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동료였고 지금은 권기철의 거대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령이 되어 싸우고 있는 나의 유일한 아군이다. 이태준은 품에서 지난번 폐사찰에서 받았던 바로 그 작은 봉투를 꺼내 하유진에게 건넸다. 이것이 내가 찾던 증거다. 봉투 안에는 작은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었다. 권기철이 군의 기밀을 팔아넘기고 마약을 밀매하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 아직은 미완성이다. 하지만 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지. 하유진은 차가운 칩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임무는 거짓이었다. 그녀의 신념은 이용당했다. 그녀는 국가의 칼이 아니라 한 거대한 악마의 손에 쥐어진 살인 도구에 불과했다.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다, 하대위. 이태준이 말했다. 이 칩을 가지고 권기철에게 돌아가 충성을 맹세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죽은 동료들의 복수를 완성하고 이 나라의 진짜 암세포를 도려낼 것인가? 그것은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인생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의 질문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고요했던 호숫가 주변의 숲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그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하유진이 제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권기철이 마침내 자신의 사냥개들을 풀어놓은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체포조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기 위한 제거조였다. 하유진은 이태준과 등을 맞대고 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그녀의 진짜 타겟은 정해졌다. 대답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첫 번째 총성은 소리 없이 어둠을 갈랐다. 권기철의 제거조가 쏜 총알이 하유진의 귓가를 스치며 뒤쪽 나무에 박혔다. 본격적인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뛰어! 이태준의 외침과 동시에 두 사람은 정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쏟아지는 총알 세례를 피하며 그들은 칠흑 같은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장교가 아니었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에 쫓기는 이름 없는 도망자였다. 숲은 그들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두 사람은 짐승처럼 어둠과 지형지물을 이용해 추격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노련한 지휘관답게 적의 예상 이동 경로와 포위망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유진은 유령처럼 자신의 기척과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며 움직였다. 한때는 전설이었던 두 군인의 생존 기술이 이제는 자신의 조국을 상대로 펼쳐지고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적의 포위망을 뚫고 이태준이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에 도착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폐쇄된 낡은 광산의 깊숙한 갱도 아니었다. 입구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안에는 최소한의 생존 물품과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환영한다, 유령들의 세계에. 이태준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곳에서 하유진은 처음으로 이태준의 상처를 보았다. 추격전 도중 그의 옆구리에 총알이 스쳐 지나간 것이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전투복을 찢어 그의 상처를 능숙하게 지혈하고 붕대를 감았다. 딱딱했던 사단장과 부하의 관계는 사라지고 오직 생사를 함께 넘나든 두 명의 전우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됩니까? 우선 세상에서 사라져야지. 이태준이 말했다. 그의 말대로였다. 그들이 갱도 안에 낡은 라디오를 켰을 때
모든 채널에서 그들에 대한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육군 제7사단장 이태준 소장과 비서실 소속 하유진 대위, 국가 1급 군사 기밀을 탈취하여 적국으로의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 현재 무장한 채 도주 중이며 전국의 최고 등급의 경계령이 발령되었음. 권기철은 단 몇 시간 만에 두 사람을 국가의 영웅과 엘리트 장교에서 가장 추악한 반역자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이제 그들은 전군과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그들이 발붙일 곳은 없었다. 이제 믿겠나 하대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잔인한 놈들인지를. 하유진은 굳은 얼굴로 이태준이 건넨 데이터 칩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칩 안에 이 모든 거짓을 뒤엎을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칩은 군 최고 수준의 암호로 잠겨 있었다. 이 암호를 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다. 이태준이 말했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이 풀 수 있지. 국군 정보사령부 최고의 암호 해독가였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죄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자 속에 숨어버린 남자. 코드네임 프로메테우스.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정해졌다. 신화 속에서 불을 훔쳤던 그 남자를 찾아 진실의 불꽃을 되살려내는 것. 프로메테우스. 그의 본명은 차무혁. 한때는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부러뜨리고 녹슨 파편이 되어 도시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에 숨어 지내는 전설적인 해커였다. 그는 국가에 의해 버려진 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특히 군복을 입은 자들은 경멸했다. 그를 만나는 임무는 하유진에게 주어졌다. 이태준의 얼굴은 이미 전국에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다. 군복을 벗고 화려한 도시의 밤에 어울리는 평범한 젊은 여성으로 위장했다. 그녀는 차무혁이 활동하는 용산의 거대한 전자상가 뒷골목으로 스며들었다. 그곳은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무법지대였다. 그녀는 며칠간의 잠행 끝에 낡은 상가 건물 지하 수백 대의 컴퓨터 서버가 내뿜는 열기로 가득 찬 작은 방에서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차무혁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신경질적인 눈빛을 한 중년의 사내였다. 그는 하유진을 보자마자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군발이 냄새가 나는군. 당장 꺼져. 여긴 내년 같은 것들이 올 곳이 아니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바로 그거지. 도움. 그는 완고했다. 하유진은 이태준이 알려준 접선 암호를 말했다. 불을 훔친 자에게 신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무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그것은 과거 케르베로스 작전의 비공식 팀원들만이 아는 암호였다. 당신 누구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훔쳤던 그 불을 다시 한번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하유진은 데이터 칩을 내밀었다. 이 안에 케르베로스를 침몰시킨 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차무혁은 칩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이나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는 듯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하유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얼굴에서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려냈다. 잠깐 너는.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너 하유진 대위 맞지? 5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 붉은 모래 작전. 하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작전에서 내 동생이 죽었어. 차무혁의 목소리에는 지울 수 없는 원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의 동생은 당시 하유진의 저격팀에 소속된 관측병이었다. 작전 중 적의 기습을 받아 전사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전투 중 영웅적인 죽음으로 기록되었지만 차무혁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동생을 버렸어. 그렇지?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내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내 동생의 복수를 포기하라고. 하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당시의 작전은 무능한 상부의 오판으로 인해 애초부터 불가능한 임무였다. 그녀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 역시 그날의 작전에서 동생을 잃은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복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칩을 해독해 주십시오. 당신 동생을 죽게 만든 것은 전장의 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팔아넘긴 바로 이 칩 안의 괴물입니다. 그 괴물을 잡는 것이 당신 동생을 위한 진짜 복수가 될 겁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차무혁의 눈빛이 아주 오랫동안 흔들렸다. 차무혁은 결국 하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를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의 실체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날부터 그들의 숨막히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차무혁의 지하 벙커는 가장 강력한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권기철의 추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권기철은 국가의 모든 정보망을 자신의 사적인 사냥개로 사용하고 있었다. 놈들이 우리의 위치를 거의 다 파악했어. 차무혁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손가락이 수십 개의 모니터 위를 미친 듯이 오가고 있었다. 화면에는 자신들의 위치를 향해 거미줄처럼 좁혀오는 추적망의 궤적이 붉게 표시되고 있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지? 이태준이 물었다. 길어야 한 시간. 그 안에 이 암호를 풀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여기서 죽는 거야. 암호는 차무혁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랄하고 복잡했다. 수십 개의 거짓된 경로와 치명적인 데이터 트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이라도 잘못 건드리는 순간 칩 안의 모든 데이터는 영원히 삭제될 터였다. 밖에서는 권기철의 제거조가 마침내 그들이 숨어있는 상가 건물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할 건가 사단장? 차무혁이 물었다. 여기서 함께 죽든가 아니면 저 둘을 버리고 혼자 살 길을 찾든가. 이태준은 말없이 자신의 권총을 장전했다. 하유진 역시 소음기를 낀 기관단총을 점검했다. 그들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시간을 벌어주게, 프로메테우스. 이태준이 말했다. 신들에게서 불을 훔칠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지. 두 사람은 지하 벙커의 유일한 출입구인 좁은 강철문을 사이에 두고 등을 맞대고 섰다. 문 밖에서는 수십 명의 발소리가 저승사자의 걸음처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이 느낌. 이태준이 희미하게 웃었다. 저는 별로 그립지 않습니다. 하유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쾅! 강철 문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찢겨져 나갔다. 그 너머로 완전 무장한 제거조의 검은 실루엣들이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총구가 동시에 불을 뿜기 시작했다.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지옥과도 같은 총격전이 벌어졌다. 쏟아지는 총알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은 한때 레전드 콤비라 불렸던 그들의 명성이 결코 녹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유진과 이태준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차무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암호와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거의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모니터의 데이터 폭포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방화벽이 무너지는 순간 차무혁의 입에서 안도와 허탈함이 뒤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열렸다. 그의 모니터에 이카루스 계획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음모의 전말이 낱낱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계획이었다. 권기철은 단순한 스파이나 마약 밀매상이 아니었다. 그는 군 내부의 강경파와 결탁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곧 있을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그 서막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의 계획은 이러했다. 훈련 중 북의 소행으로 위장하여 훈련에 참관하는 미국의 고위급 인사를 암살한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군의 통신망을 장악하고 북을 향한 선제 타격을 감행한다. 한번 전쟁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의 혼란 속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될 생각이었다. 이태준이 막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바로 이 전쟁 그 자체였다. 이태준의 계획, 즉 방공망 무력화 시도는 권기철의 암살 계획을 사전에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방공망에 문제가 생기면 훈련은 즉시 중단될 것이고 암살 계획 또한 무산될 터였다. 그는 기꺼이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려 했던 것이다. 이카루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날개가 타들어가 추락한 신화 속의 인물. 그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목숨을 태워 조국이 전쟁이라는 태양에 불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고독한 영웅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하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총격전이 잠시 멈춘 틈을 타 복도 끝에서 권기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거기까지다 이태준. 그리고 하유진. 너희의 어리석은 반란은 끝났다. 그는 하유진을 향해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하대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반역자 이태준을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하고 투항해라. 그럼 너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국가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하유진은 말없이 이태준을 바라보았다. 이태준은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다. 악마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름 없는 영웅과 함께 장렬하게 산화할 것인가? 권기철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어둡고 축축한 지하 벙커를 가득 채웠다. 하대위. 마지막 기회다. 그 반역자 이태준을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하고 투항해라. 그럼 너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국가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반역자에서 영웅으로, 죽음에서 영광으로. 하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국가의 영웅이라 불렸던 이태준의 고뇌에 찬 얼굴. 죽은 자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났던 그의 동료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서 태연하게 자신을 장기 말처럼 이용했던 권기철의 차가운 눈.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강철과도 같은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총을 들어 올렸다. 벙커 밖,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제거조와 그들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고 있는 권기철을 향해 이태준은 그녀의 움직임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희미하게 웃었다. 하유진은 대답했다. 말 대신 행동으로. 탕! 그녀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이태준을 향한 배신의 총알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도 천장에 매달려 있던 낡은 확성기를 향한 심판의 총알이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권기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던 확성기가 박살나며 불꽃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악마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름 없는 영웅과 함께 기꺼이 반역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미친년. 파편이 튀는 소음 너머로 권기철의 분노에 찬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전원 진입.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제거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수류탄이 벙커 입구에서 터지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파편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쪽이다. 이태준의 외침과 함께 세 사람은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몸을 날렸다. 그곳에는 차무혁이 비상탈출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낡은 환풍구가 있었다.
이 길은 이 건물 지하를 흐르는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운이 좋다면 도시의 심장부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요. 세 사람은 좁고 어두운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들의 등 뒤로 제거조가 벙커 안으로 진입하는 소리와 무차별적으로 갈겨대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환풍구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과 역겨운 악취로 가득한 지옥과도 같았다. 그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오직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한 채 필사적으로 기어나갔다. 좁은 공간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날카로운 철제 파편들이 그들의 옷과 살을 찢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의 등 뒤에서 제거조의 추격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쪽이다. 놈들이 환풍구로 들어갔다. 내가 뒤를 맞겠소. 이태준이 말했다. 두 사람은 먼저 가게. 안 됩니다. 하유진이 반대했다. 이것 또한 명령이다, 하대위. 이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사단장이 아니라 전우로서 하는 부탁이다. 자네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어. 그는 하유진의 손에 암호가 해독된 데이터 칩을 쥐어주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하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차무혁과 함께 다시 어둠 속을 나아갔다. 그녀의 등 뒤로 좁은 환풍구를 뒤흔드는 격렬한 총성과 이태준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몇 번의 위기를 넘기고 그들은 마침내 하수 처리장의 출구에 도달했다. 쏟아지는 달빛 아래 그들은 2박 3일 만에 처음으로 바깥 세상의 공기를 마셨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도시 전체가 그들을 잡기 위한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차무혁의 또 다른 비밀 아지트, 버려진 인쇄 공장으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그들은 데이터 칩안에 담긴 끔찍한 진실의 전모를 확인했다. 권기철의 이카루스 계획. 그것은 단순한 권력 찬탈 음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전쟁의 화마 속으로 밀어넣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독재 정권을 세우려는 미치광이의 망상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방아쇠가 당겨질 시간은 불과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내일 정오 평택 미군 기지에서 열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바로 그 무대였다. 막아야 해. 하유진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차무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전 국민이 아는 반역자야. 우리가 이 사실을 폭로해봤자 권기철이 만들어낸 거짓 언론 플레이에 묻혀버릴 뿐이야. 아무도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그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 갱도에서 헤어진 이태준에게서 암호화된 무전이 들어왔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그들만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연락해온 것이었다. 하나다. 살아있다. 놈들을 따돌리고 제3은신처로 이동 중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계획을 전해왔다. 계획은 하나뿐이다. 정면 돌파. 그의 계획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내일 훈련이 시작되면 이태준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한을 이용해 어떻게든 지휘 통제실 내부로 잠입한다. 차무혁은 외부에서 군 통신망을 해킹하여 권기철의 계획에 결정적인 혼선을 일으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유진의 것이었다. 권기철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신복 저격수를 VIP 관람석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하대위. 내가 그 저격수를 먼저 찾아내 제거해야만 한다. 그것은 신의 눈을 가진 두 명의 최정예 저격수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단 한 발의 총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잔혹한 싸움이었다. 성공 확률은? 차무혁이 물었다. 1% 미만. 이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우리가 1이다. 하유진은 자신의 낡은 저격총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체이탁이 차가운 강철의 빛을 뿜으며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총을 들어 익숙한 감촉을 느꼈다. 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그 1%의 확률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정오. 평택 미군 기지의 거대한 연병장은 수만 명의 병력과 최첨단 무기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한미 양국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VIP 관람석에 앉아 곧 시작될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기철 대령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바로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3명의 그림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태준은 장군의 위엄과 카리스마를 이용하여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기적적으로 지휘 통제실 내부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제 권기철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막고 그의 반역 증거를 확보할 마지막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차무혁은 기지 외곽의 낡은 밴 안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군의 철통 같은 방화벽을 뚫고 권기철이 심어놓은 암살 지령 코드를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인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하유진은 그녀는 훈련장으로부터 1.5km 떨어진 건설 중인 고층 빌딩의 옥상 크레인 위에 한 마리 매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바람은 거셌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저격총 스코프를 통해 VIP 관람석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수백 명의 얼굴들, 수백 개의 다른 움직임들. 그 속에서 그녀는 단 한 사람, 자신과 똑같은 임무를 부여받은 또 다른 유령을 찾아내야만 했다. 5분 후 훈련 개시. 무전기를 통해 훈련 개시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하유진의 심장 박동이 극도로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상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스코프 안의 세상만이 남았다. 그녀는 찾고 있었다. 햇빛의 각도, 바람의 방향, 그리고 살기. 가장 완벽하게 위장했지만 결코 숨길 수 없는 단 한 줄기의 날카로운 살기를. 마침내 그녀가 그것을 발견했다. VIP 관람석 반대편 관제탑의 작은 창문. 그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저격총 스코프 렌즈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을 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십자선을 그곳에 고정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지금이다. 차무혁의 외침과 함께 훈련장의 모든 통신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마비되었다. 그가 권기철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침투시킨 것이다. 그것이 신호였다. 권기철의 계획이 마침내 발동했다. 관제탑의 창문 안에서 권기철의 저격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의 총구가 VIP석의 미국 합참의장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동시에 하유진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녀의 모든 집중력, 모든 경험, 모든 감각이 단 한 발의 총알 끝에 응축되었다. 그녀의 호흡이 멎었다. 쾅! 그녀의 체이탁이 세상을 찢는 포효를 토해냈다. 총알은 보이지 않는 사선을 그리며 1.5km의 거리를 날아갔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관제탑의 저격수 역시 방아쇠를 당겼다. 2발의 총성, 2개의 궤적, 2명의 유령. 하유진의 총알이 먼저 관제탑의 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저격수의 머리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리고 그 저격수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발사한 총알은 목표물이었던 합참의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 그의 옆에 서 있던 이태준이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이태준이 마지막 순간에 몸을 날려 합참의장을 밀쳐낸 것이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연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VIP를 감싸고 군인들이 사방을 경계했다. 그 혼란 속에서 부상당한 이태준은 죽은 저격수의 무전기를 통해 권기철의 마지막 명령을 연병장의 모든 통신망으로 송출해버렸다. 타겟 제거 확인. 즉시 2단계 계획으로 이행. 반복한다. 타겟 제거. 동시에 차무혁은 해독된 이카루스 계획의 모든 파일을
청와대와 국방부의 최고 위급 서버로 전송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권기철의 거대한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현장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체포되었다. 하유진은 크레인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스코프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안도감 대신 깊고 공허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몇 달 뒤, 이카루스 계획 사건은 국가 안보를 뒤흔든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되었지만 그 진실의 대부분은 기밀에 붙여졌다. 국민들은 이태준 장군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군 내부의 거대한 반역 음모를 막아낸 영웅으로만 기억하게 되었다. 이태준은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케르베로스 작전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묘비 앞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했다. 차무혁은 국가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든 혐의를 사면받았다. 그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제는 어둠 속이 아닌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하유진. 그녀는 공식적으로 그날의 총격전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국가는 그녀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웠다. 그녀는 다시 유령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남해의 작은 섬, 한적한 바닷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이태준의 옆으로 낯선 여인 하나가 다가와 섰다. 그녀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과거의 그 맹렬한 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사단장님. 이제는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게. 이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어깨에는 그날의 총상이 영광스러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이제 뭘 할 생각인가? 이태준이 물었다. 하유진은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든 과거와 미래가 담겨 있는 듯한 그곳을.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고도 자유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괴물들이 살고 있더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괴물들을 사냥할 유령들이 언제나 필요하겠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의 칼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새로운 길 위로 가볍게 그리고 단단하게 내디뎌지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